시장에서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돈을 잃는데 결국에는 내가 돈을 버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나에 대한 분석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나. 이게 많은 분들의 의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같이 그 방송을 하시니까 네. 그 방송 보시는 분들이 네. 바로 방송 보자마자 막 이거 괜찮다 누군가가 그러면 바로 가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 테레비를 보면서요? 네, 영상을 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전문가 판별법에 대해서 아, 그래요? 네, 가지고 나왔어요. 요즘에 특히 주식시장에 3천선 가면서 새로 신규로 진입한 분들이 많아서 주린이라는 단어가 생겼을 정도로 신규 투자자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언론에 많이 나오는 사람, 그렇죠. 뭐 이런 매체의 얼굴을 드러내는 사람은 진짜 전문가라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속성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경제 분야는 아주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TV, 뭐 이런 유튜브 혹은 뭐 신문 기자들 모든 그 매체에서 이 사람이 진짜 전문가인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구분을 잘 못하고 그냥 기존에 많이 언급이 됐던 사람들을 섭외하는 케이스들이 아주 많아요. 네. 그리고 특히 경제 분야 같은 경우에는 숨은 고수들도 진짜 많고요. 그래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람 전문가다, 이 사람 초고수다라고 얘기하는 게 꼭 그야말로 소위 여의도에서 전문가들이 꼽는 진짜 전문가는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은 분야가 경제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만큼 15년 동안 이 방송을 하면서 정말 자본시장부터 정치인들까지 악착같이 쫓아다니면서 이너서클에 들어가려고 엄청 노력을 해서 제가 그렇게 해서 쌓인 건 결국 진짜 전문가들과 간의 관계, 인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안에 아주 인덱스한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시장에서 아주 유명하게 가장 활발하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실제로 시장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인지 모르겠는 게 한 5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그래요? 있어요. 어떻게요? 네,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시장에서 20, 30년 된 고수다. 이분은 시장에서 가장 전문가다라면서 20, 30년 고수라는 타이틀을 걸고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이 시장에 있으면 무조건 가장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뭐 정치, 경제, 문화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계속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에 상황이 계속 바뀌는 것을 유연하게 대응해서 이 시장을 보는 기준을 계속 유연하게 바꿔야 하는데 과거의 시장을 봤던 분들은 과거에 봤던 경제 지표 하나로 지금도 그 기준에 적용해서 현재 시장을 본다면 가령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무형의 자산이 중요해졌는데 뭐 수출액 지표만 본다. 그러면 사실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내가 시장을 약세로 보는 것을 투자 철학, 투자 원칙이라고 고집하면서 계속 약세로 시장을 보는 것을 그야말로 고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근데 경제가 더 크리티컬한 것은 이런 얘기를 듣고 이대로 하다가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 전문가를 잘 선별하는 게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생활과 바로 밀접한 연관이 참고할 있기 때문에. 만한.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에서 얘기하는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꼭 베스트 애널리스트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뭐 언론사들에서 이렇게 평가해서 애널리스트 이렇게 맞습니다. 뽑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맹점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 얘기를 아무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관사가 언론사고 그리고 애널리스트는 직접 여기서 뽑힘을 당해야 되는 거고 펀드 매니저는 실제로 투표를 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 셋 다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언론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얘기를 기자들도 듣겠지만 어떻게 자기 사주를 욕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약간 교집합은 있지만 떨어져 있는 제가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일단 베스트 애널리스트라는 것은 펀드 매니저한테 표를 주면서 이 분기 혹은 연간 너에게 유용한 투자 전략을 제시한 그 애널리스트를 뽑아라 라고 해서 순위를 매기는 거잖아요. 이 베스트 애널리스트의 순위가 애널리스트 연봉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수억이 오가요. 이 그래요? 등수 하나 때문에. 아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발 과정도 정말 공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가령 일단 첫 1번 숫자로 만약에 금융그룹, 815 금융그룹이 있다고 칠게요. 근데 여기 계열사가 아주 많아요. 은행이 있고, 운용사가 있고, 보험이 있고, 증권이 있어요. 그러면 이 815 금융그룹 안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 자신의 계열사의 증권사 애널리스트에게 표를 찍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계열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소형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신의 형제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 숫자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너무나 기관 평가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법인 영업이라고 하는데 밥 사주고 술 사주고 그러니까 투표 마치 선거 때 정치인들이 악수하듯이 술 사주고 밥 사주고 골프 치면서 우리 좀 뽑아줘 라고 해서 뽑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실적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인기 투표가 아니냐 술 많이 사주는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사실은 그 안에서는 엄청 이 애널리스트 산정, 베스트 애널리스트 산정 방식에 대한 공정성에 불만을 제기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실은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거론이 된 분들은 일단 어느 한 운동장에 올라온 거기 때문에 훌륭한 분들이지만 그렇죠. 이분이 1등 할 정도인가? 라고 의심을 하면 분명히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에 이제 연루가 돼서 뭐 신문에 나온다던가 뭐 그런 케이스들을 제가 15년이나 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꽤 많이 봤어요. 그래서 대안이 있다면 내가 진짜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 뭐 하나의 요령인데 우리가 그 연기금이라고 하는 국민연금에서 매년 이제 기관을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잘한 기관을 선정을 해요. 자산 운용할 수 있는. 예, 맞습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겠죠. 근데 사실 거기서 얘기하는 서비스는 해당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들이 투자 정보를 잘 준 이제 기관을 투표를 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연기금은 공기관이다 보니까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어떤 그리고 또 감시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공정성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투표가 상당히 공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꼽는 이제 기관을 보면 이 증권사의 리서치 센터는 잘했구나. 그럼 그게 베스트 애널리스트와 순위가 뭐 그렇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뭐 그런 요령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그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이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질문인데 네네. 예전에는 참 리서치 센터가 강했지 않았나요? 인원도 참 많았었고 요즘은 좀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뭐 일단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돈을 안 버는 조직이다 뭐 수익 이런.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네 애널리스트 수를 많이 줄이고 뭐 그런 것들이 기사화 많이 됐었죠. 네. 근데 그 애널리스트도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애널리스트의 어떤 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그 순간이 매도의 순간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네, 보통 네. 그 얘기가 나오면 목표가 높였네? 이런 좋은 뉴스가 나왔네? 라고 더 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매도의 타이밍이다 라고 했던 거는 그만큼 기관에 대한 불신이 있었죠. 불신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저는 그 접근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의 문화가 투기였다라는 것을 대변하는 인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애널리스트 보고서는 그야말로 기업을 분석하는 사람들이고 기업의 본질을 파헤쳐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내는 가격 전략만을 보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애널리스트한테 바라는 것은 뭐 또 신내림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논리로 기업을 분석을 했는지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숫자와 데이터가 뭐고 거기로 나오는 가격이 얼마인지 그것을 우리가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애널리스트들의 논리를 보는 게 기업 분석 보고서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요즘에는 예전에는 그 정보가 굉장히 제한이 돼 있었는데 유튜브 시장이 열리면서 증권사에서 직접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자기가 이제 분석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엄청 유리해진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 정보를 펀드 매니저들만 향유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증권사의 또 영업이기도 했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실 펀드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운용하기 더 힘들어진 거예요. 정보의 우위가 있었는데 이게 그렇죠. 개인들한테까지 다 오픈이 되니까 펀드 빼서 직접 투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그 투자를 위해서는 많은 정보들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비대칭성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건 기본 데이터로 그 증권사의 애널리스트가 만드는 보고서를 참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물론. 동의하시나요? 물론 그렇죠. 사실 제가 그 우리나라의 주식이라는 것이 투자가 아니라 투기 문화가 됐다라는 것이 우리 언론도 아주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주식 방송이라고 하는 곳들에서 종목을 얘기를 할 때 그 기업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는 10%하고 90%를 가격, 주가, 수급, 차트만 얘기했습니다. 기업의 본질만 논하는데도 1시간도 부족한데 그렇죠. 어떤 기업인지. 네, 근데 수급과 차트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수급 차트는 후행 지표이자 그렇죠. 보조 지표예요.
기업의 본질을 90% 얘기하고 보조로 수급과 차트를 봐야 되는데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어떤 종목을 사라고 도박처럼 그냥 던져주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은 이 기업이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이거는 기관이 들어왔어. 이건 지금 세력이 들어온 것 같아. 그렇게 하니까 기업의 본질을 모르고 투기 행태를 보였던 거죠. 그렇죠. 예. 보통 차트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보면은 네. 많은 분들이 그 얘기하죠. 지금 세력이 빠져나가고 있다. 세력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분 아까 제가 얘기했죠. 3명 중에 동아줄일 수도 있습니다. 세력을 네. 논한다는 건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예. 지금은 이제 과거처럼 그렇게 작전주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세 조작 행위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워낙 이 투명해진, 뭐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많이 투명해졌잖아요. 네, 많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사법 처리를 하고 난 이후에는 많은 분들이 몸을 사리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런 행위는 계속 있는 것 같고 거기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보다는 잃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게 아니라 거의 다 돈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 뭐 이제까지는 네. 뭐 작년 올해는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예전에는 보통 80~90%의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는다. 네. 이게 이제 보편적인 통계 수치였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한 거에는 결국은 이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행위, 원칙 이런 것이 좀 맞습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네. 그렇다라는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너무나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떤 책임을 언론도에 있는 것 같고요. 지금처럼 주식 투자하기 좋은 때가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보가 막 네. 너무 쉽게 많이 네.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분명히 전 세계 산업을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너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들 하시는 얘기지만 기업의 성장을 함께 공유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주위에서 진짜 큰 돈을 버는 분들은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분이 아니라 제가 그저께 들은 얘기거든요. 제가 가는 그 모임에서 네. 적어도 100억 정도의 자산을 가진 전업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의 모임이에요. 제가 이런 15년 동안 악착같이 해서 들어간 이제 이너서클 모임인데 그분들은 제도권 출신들이세요. 그 중에서 한 분이 정말 전설 같은 분이 있는데 2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한 40대 중반의 남성분입니다. 부모님의 3억의 시드를 받았어요. 이 20년 동안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 얘기나 막 하셔도 20년? 네. 3억? 네. 100배? 300억? 비슷합니다. 500억을 벌었습니다. 500억. 네. 엄청나네. 어떻게 했냐. 그리고 그분을 비롯한 제 주위에 100억 이상의 자산가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한 종목을 사면 정말 그 기업의 전문가가 될 정도로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츠하이머에 투자하는 병을 고치는 회사다라고 하면 3년 뒤에는 알츠하이머 전문가가 돼 있어요. 그럴 정도로 계속 갖고 있고 이 기업이 그래서 기대 수익이 20% 30%도 아니고 2~3배 정도가 돼요. 근데 3억이 3배가 되면 뭐 10억이잖아요. 그렇죠. 10억이 3억이 되면 30억이 되잖아요. 부의 승속 효과, 스노우볼 효과로 그런 식으로 돈이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20년 뒤에 수백억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 큰 돈을 번다라는 교훈을 너무 실생활에서 얻고 있어서 왜 굳이 머리 아프게 정보 매매를 하면서 정신까지 삐패했는지 단타를 모르겠어요. 예. 피곤하게 단타를. 정보 매매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단타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엄청난 분들이잖아요. 거기에서 네, 돈을 맞습니다. 버시는 분들은 네. 그분들과 경쟁을 해서 내가 과연 벌 수 있을까? 네. 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네, 더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듯이 가치 투자,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장기 투자,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가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네. 근데 또 이제 그런 반론 제기하는 분도 있어요. 네네. 뭐냐면 내가 15년 전에, 20년 전, 10년 전에 네. 뭐 포스코를 샀는데 네네. 지금 뭐 3분의 1 토막이다. 뭐 대우조선을 샀는데 10분의 1 토막이다. 네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분들은 장기 투자는 하지만 네. 어떤 시대의 흐름을 못 읽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정말 앞서 20~30년 된 고수다라고 언론에 나온다고 해서 정말 그분이 증시의 최고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뭐 김치예요? 장독대 당구가 안 보게? 안 보는 건 김치 말고는 없어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사놓은 거 보지 마라. 그게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계속 뉴스를 보고 팔로우하면서 말씀하셨죠. 근데 전반적으로 철강석 가격이 떨어졌네. 그리고 코로나라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변수가 왔어. 포스코 같은 거는 경기 민감주인데 그러면 전반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경기가 둔화되면은 이 철강석에 대한 포스코 이 원재료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겠어. 그럼 난 지금은 좀 빨리 팔고 나오는 게 좋겠다 정도의 판단은 당연히 하고 있어야죠. 주식을 투자하는 순간 사회,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레이더를 계속 켜놓고 자신의 투자 철학을 계속 가져가야 돼요. 그거를 김치처럼 묻어두라는 소리가 절대 안.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이 산 종목이 정말 많은 분들이 뭐 존리 대표님 특히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시지만 그 자기가 샀던 이유가 그대로 남아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작업. 그러지 않다면 굳이 팔 이유가 뭐가 있냐.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존리 대표 얘기를 하셔가지고 또 하고 싶은 얘기가 과거에는 그 펀드 매니저 분들이 정말 섭외가 안 됐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뭐 여러 가지 아마 그 이슈 때문에 펀드 매니저들이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케이스들이 아주 늘었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우리 시장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은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잖아요. 지금 현재 언론에 나와서 뭐 수익률이 어떻다, 종목이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는 펀드 매니저들의 본업의 성적표가 궁금하다면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제로인이라는 펀드 평가 회사에 가면 해당 펀드 상품의 수익률이 쫙 나와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 이분의 성적표는 이렇구나.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네. 참고를 하시면서 들으면 맹신을 하지 않을 수 있겠죠. 네. 정보의 옥석을 가릴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하여튼 항상 우리가 뭔가 일이 잘못되면 제일 쉬운 게 남 탓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투자 행위에 있어서는 결국 돈을 벌고자 하는 거고 자기의 실력을 키워서 지속적인 돈을 벌고자 원한다면 자기 스스로에게서 어떤 문제점을 찾아내는 노력과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뭐 제 생각이 아니라 어떤 슈퍼개미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정말 냉정한 시장. 그러니까 바로 우리 저 박세암 앵커도 한번 휘말렸다 반성하고 바로 전문가한테. 네. 그래서 저는 정말 방송에 출연하시는 전문가분들한테 반드시 처음에 숫자 얘기하는 분들, 수급과 차트만 얘기하는 분들께 이 기업의 그럼 이익 성장은 얼마가 되냐 꼭 숫자를 여쭤봐요. 숫자를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아, 그래요?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서 그냥 그 기업의 그냥 뭐 얘기만 약간 스토리만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되게 허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이 증권 혹시 증권사에서 커버하는 종목인지 증권사에서 컨센서스가 나왔는지 내년 이익 성장치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면 모릅니다. 모르고 그냥 마스크 파니까 좋아진대요. 그런 얘기만 합니다. 그런 기업은 일단 그런 전문가는 믿고 걸러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A라고 이야기하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뭔가 혹하는 게 있거나 어떤 의심이 가거나 그러면 반대되는 이야기하는 사람의 맞습니다.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중간자적 입장에서 평가해 보는 거. 너무 현명한. 네, 그런 방법이. 습관을 좀 그래서 저희 영상마다 그게 나가요. 꼭 반대되는 분의 의견도 들어보고 판단하시라고. 너무 현명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가끔 걱정될 때가 있는 맞습니다. 게 정말 훌륭한 분이긴 하지만 네. 이분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맹신하는 분들이 맞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네. 걱정이 돼요. 역시 대표님. 내가 아니라 네. 아니 보통 자기가 네. 어떤 이유로인가 어떤 종목을 사거나 하면은 왜 샀는지에 대한 자기 이유가 있어야 맞습니다. 상황이라는 게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상황이 생겼을 때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때마다 물어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 전문가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네. 어떤 투자의 어떤 기본 어떤 원칙 같은 거를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좀 말씀을 드리네요.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반론을 하면 시청자분들이 댓글을 뭐라고 하세요. 저 여자 앵커 너무 남자 출연자 신경 거슬리게 한다. 왜 저렇게 질문을 하냐. 다 여러분을 위한 진심 어린 마음인데 반론을 당한 계속.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아픈 격이 자꾸 떠올라서. 그래서 정말 그냥 제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한 분 중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단타가 그러니까 정말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아니면 상품이라고 생각되면 장기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예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자기 주변에 예전에 우리 2년 전, 2, 3년 전에 비트코인이 한참 오를 때 있었잖아요. 한참 유행할 때, 2, 3년, 3, 4년 뭐 이때. 그때 한국이 외국보다 시세가 좀 20, 30%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가지고 와서 차액 거래. 그걸 한다고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아마 좀 주셨나 봐요. 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몇 푼 먹었겠죠. 네. 그분 말씀에 의하면 몇 푼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4천만 원인데 그 당시 3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30만 원짜리 가져와서 하나당 뭐 2, 3만 원씩 뭐 5만 원씩 네. 수익 내고 뭐 좋아하고 이게 바보 같은 짓이었다는 거예요. 되돌아보니까. 그 가상화폐 투자했었던 비트코인에. 네, 비트코인에. 근데 지금 4천만 원이 넘어가니까 네, 네, 네. 그냥 가지고 사서 가만히 있었으면 지금 뭐 몇천 프로예요 벌써.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정말 좋은 종목을 고르는 거. 그러니까 주린이 입장에서는 네. 그 다음에 그것을 정말 계속 공부하면서 계속 예. 가지고 가는 거 말씀하신 대로 네, 장기 네. 투자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예. 아니면 박사님 것처럼 그 아예 네, 전문가한테 성과 근데 보수를 들여가면서 맡기는 그렇죠. 거.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들은 그 뭐라 그러지? 좋고 싼 거를 찾는데 좋고 싼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좋은 거에는 항상 그 값이 있어요. 비싸요. 네. 뭐 비싸든 제값을 받는 거지. 네, 네, 맞습니다. 제값을 내고 제값의 서비스를 받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왜냐면 자꾸 사고 터지는 거 보니까 네. 싼 전문가라고 표현하긴 그렇고,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은 맞아요. 전문가들한테 예, 싼 예. 거 가가지고 가가지고 뭐 해가지고 실패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소위 허가를 받지 않은 음. 그런 유사 투자 자문 회사라던가 뭐 그런 회사들이 아주 많죠. 그 전문가들을 만나면 꼭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또 자기가 잘 아는 분야에 투자하라. 아까 말씀하셨던 거랑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나는 삼성전자를 사고 싶은데 곧 저는 죽어도 삼성전자를 잘 알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자꾸 아는데 투자라 그러니까 좀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뭐 어디 투자라는 거야? 난 그래도 삼성전자 투자할래? 라고 했는데 제가 정말 잘 아는 분야에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보니까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제가 이제 MBC 2014년에 OTT 사업 컨텐츠 사업국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그 방송국이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때에는 제작사에서 회사에 와가지고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줄을 서서 PD들을 만나려고 음반 하나 두고 제발 만나달라고 줄을 섰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줄이 하나둘씩 사라지면서 이제는 제작사를 만나면 우리가 제작사로 가야 하는 때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2014년이 약간 변곡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컨텐츠 제공업자들에게 갔었거든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점점점 이렇게 좀 평평해지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내가 이 OTT 관련 회사에 투자를 좀 해야겠다. 2014년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을 완전히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죠? 스튜디오 드래곤인가? 네,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제가 참 또 종목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컨텐츠 미디어 회사들이 아주 많이 올랐는데 그것도 정말 제가 실생활에서 내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제작사들이 와야 되는데 내가 가는 이 상황, 지상파에서 그거를 실생활에 접목시키니까 이게 바로 수익으로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진짜 그 자기가 아는 분야로 가야 되는데 네. 사실 또 사람의 심리가 아는 거에는 매력을 못 느끼잖아요. 너무 알면은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네. 이야기 나눈 분 보니까 이분이 직업이 그 뭐죠? 그 배터리 설계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인데 2차 전지. 네. 근데 엉뚱한 데 투자하면서 그래요? 손해를 본 분이 있어요. 야, 자기가 너무 그 아깝다. 네. 네. 그거를 느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은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서 지금 후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아는 분야, 내가 일하고 있는 분야, 왜 갑자기 주문이 이렇게 폭증하고 있지? 이런 거에서 뭔가 단서를 찾았으면 맞습니다. 바로 그 자기 회사를 샀을 진짜로, 건데 네. 너무 아깝네요. 그게 LG화학. 오, 정말 너무 아깝습니다. 네. 하여튼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하여튼 우리가 투자를 사실 어렵지만 또 사실 되게 쉽게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예. 오늘 또 하여튼 그 같은 그 입장에서 이 뭐랄까 시장을 바라보는 분을 뵈니까 이렇게 재밌게 할 얘기가 좀 자꾸 떠오르는데 네.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투자자 본인들의 실력을 키우는 거. 지금 이제 저금리 시대라 투자가 그 일순간만 하는 게 아니라 평생 할 수 있는 하나의 세컨잡으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완전히 이제 투자 문화가 바뀐 것 같아요. 네. 미국처럼. 근데 미국도 80%의 인구가 주식을 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세상이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이런 기업의 본질에 투자하는 게 더 중요해졌고 전문가들의 옥석을 가리는 건 더더욱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한 눈을 갖기 위해서는 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
우리 보시는 분들, 투자자분들이 지금 당장 어떤 수익을 얻겠다고 막 맞아요. 노력하시는 것보다는 예, 맞습니다. 공부하겠다. 예. 예, 내년에 벌면 되잖아요. 예. 후년에 벌어도 되고. 어떤 분은 10년마다 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진짜 위해서. 맞아요. 딱 10년 만에 또 예. 왔어요. 예. 그러니까 다음 10년을 후를 기대하고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아니, 예. 네. 제가 그 찐 전문가 판별법 두 가지를 아, 그래요?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면 아니, 안 예. 해도 되고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너무 시간이 오버됐습니까? 아니, 괜찮아요. 제가 아주 열심히 준비한 거라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네. 이제 진짜 전문가를 판별하는 법 두 가지를 더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적재적소에 가서 그 얘기를 가장 잘하는 사람한테 해당 코멘트를 듣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내가 주식 얘기를 듣겠다라고 하면 시황 전문가, 채권 시장이 궁금하다라고 하면 채권 전문가, 그다음에 기업이 궁금하면 기업 전문가한테 들어야 되는데 지금 직급과 직책 구분 없이 그냥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 사람이 얘기하면 다 전문가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지금 시장 전략이 궁금하면 그 사람이 맨 앞에 직책이 나와요. 직책을 보세요. 네. 예, 뭐 815증권 투자분석팀의 뭐 스트래티지스트,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라면 815증권 뭐 투자분석부의 뭐 전기전자 담당 애널리스트. 근데 요새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채권 전문가분들도 주식 얘기하고 외환시장 전문가들도 주식 얘기하고 그러면 사실 그 분야의 아주 진짜 전문가는 아닌 거죠. 예, 번지수를 잘 찾아가신다면 더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정보의 유통자와 제조자, 생산자와 유통자를 구분해라 라는 건데 사실 방송에 많이 나오는 분들 중에 하나가 증권사 내에서 온라인 방송을 하는 분들이 네. 실제로 다른 플랫폼에서도 많이 방송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증권사에 근무하기 때문에 여의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는 데다가 일반인들이 해석하기 어려운 기업 분석 보고서들을 알기 쉽게 전달해주고 방송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매체에서 얘기하는 거가 아주 쉬우세요. 그래서 방송에 섭외하기 참 좋은데 그분들이 정보를 유통하는 분들이지 실제로 기업을 탐방하러 가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주가를 내고 밸류에이션을 산정하는 분들은 아니라는 거. 예, 이 사람들은 유통하는 분들이다. 직접 그것을 그러니까 생산하고 제조하는 사람은 이제 기업을 직접 탐방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뭐 그 실전에서 경험으로 네. 이 깨달으신 팁이니까 보시는 분들이 한번 잘 적용하시면 도움을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오늘 경제 앵커 시조새 시조새 15년 차 네. 앵커이신 박세암 기자라고 해야 될까요? 앵커. 뭐 둘 다 맞습니다. 네, 네, 앵커와 함께 오늘 재미있는 시간을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프로가 이데일리 TV의 빅머니라는 네. 프로가 있네요. 네. 그리고 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찐언니 새아미라고 치시면 찐언니. 네. 앞으로 여기서도 이제 시장 얘기를 점점 더 확대해 나갈 거예요. 대표님도 섭외하고 저희 프로그램 출연해 주셔야죠. 나는 듣보잡인데. 네. 네. 오늘 아주 좋은 그 시간을 함께 해주신 박세암 앵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